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고 학수고대했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모시지 못한 이유가 멀리 잠시 떨어졌다가 오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진짜 그런 댓글을 한두 개 읽은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찾고 기다리고 오매불망했던 시간,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의 바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말을 매년 조금씩 바꾸는데 네. 올해 제가 썼던 인사말은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네.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최대화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렇게 괜찮죠? 저한테 절실한 얘기입니다. 진짜 저한테. 아니 요즘 모든 사람한테 절실한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런가요? 전 진짜 절실하네요. 갑자기. 작년에 한 해를 지나고 났더니 내가 왜 비용 통제를 다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항상 들죠. 네. 그래서 올해는 비용 통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와인을 안 먹으면 비용 통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비용 통제는 이제 포기하고요. 계속 효용을 네네. 많이 얻는 효용을 됩니다. 효용을 한번 크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국을 떠난 사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 주주자본주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네. 뭐 칼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할 말은 많은 편이죠. 근데 요즘 그런 바람이 많이 크게 그렇죠. 불고 있는 건가요? 예, 소액주주 그다음에 개미 중에서는 왕개미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액주주 중에서는 대표 자리 하나 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좀 답답한 심정이 굉장하셨을 것 같아요. 주주로서의 답답함 많죠. 제가 그런 쪽을 가버넌스 같은 쪽에 가장 피해가 적을 쪽을 골라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회사가 다 그런 이슈가 다 생기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버넌스 문제, 그걸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건 이게 한국에서 그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 하실 거고, 저는 그걸 항상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자금이 우리나라의 부가 너무 부동산으로 많이 가 있다. 그게 이 산업 자본 자본으로 이제 다시 좀 넘어와야 된다. 요쪽 그 부동산 문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굉장히 명품 백을 팔더라도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팔아야 재가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플랫폼,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그 플랫폼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완전 재래시장이다.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그 합종 연행 같은 걸 하면서 고급 백화점화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은 가방을 만들려고 하고 잘 팔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래시장이니까 돈이 안 모여들고 경쟁도 없다는 얘기시죠?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손님들 와서 이거 가방 사세요 하는 그 유인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보통 분들이 거래소 공공기관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 잘 없어요. 민간 회사, 일종의 회사죠, 거래소가. 거래소가 일단 하나의 굉장히 민영화된 회사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지금 전 세계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일정 컨트롤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그 거래소 자체가 그 주식회사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기야 중국도 시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경 시장도 하나 열렸죠. 시장이 여러 개인데 우리는 사실 단일 시장이잖아요. 단일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최초의 거래소가 어디죠?
암스테르담 그래서가 지금 이름 바뀐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합병 그러니까 유로스타인가? 그 네. 합병돼서 지금은 암스테르담 거래소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업으로서 계속 그 아메바처럼 그 거래소 자체가 유기적으로 확장하고 다른 데 하고 지분 교환을 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키우고 네. 잘 꾸며서 많은 자본이 들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냥 우리 그 우물속 시장 네. 처럼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예가 쿠팡 네.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네. 어마무시했고 다른 백화점에 네. 갖다 파니까 엄청난 값을 받았지만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팔려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개혁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바로 그 가버넌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 문제, 네. 이 문제고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이거는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걸 해소하려는 게 여러분들 그 경제 민주화 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거버넌스 문제예요. 예.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죠? 정치 민주화죠. 네. 예. 한 주식이 하나의 권리를 가지는 거. 네. 똑같은 한 주식이 다른 주식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다른 한 주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경제 민주화죠. 예. 그게 자본 민주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주주가 제일 큰 센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네. 대주주가 만약에 대주주가 30%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 네. 재산의 30%만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그게 민주화예요. 네. 그만큼 지분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대주주 지분이 10%도 안 돼.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다 대주주한테 가고 당연히 대물림하고 그런 쪽에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 한 주식이 저 주식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데 네. 이걸 왜 사야 돼? 저 가격이 아닌데 당연히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사실 뭐 최근에 대주주만 홀랑 팔고 네. 뭐 그런 문제도 많고 이렇게 표현해 홀랑 말고 튀어버리는. 제가 뭐 경험한 몇 가지만 뭐 얘기한다면 뭐 이런 것은 근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 임원이 돼서 스스로가 대주주가 임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챙겨간다든지 예. 그 한 해 이익에 네. 또 어떤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기업을 만들어. 원래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재단이 운영되게끔 그렇게 구조를 짜서 만들었지만은 그 좋은 뜻을 가진 설립자는 돌아가시고 네. 그 이제 자손이 그 이걸 경영을 하면서 배당을 받아서 경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배당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아닌 소액주주들이 가져가잖아. 예를 들어 7화를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70% 가져가니까 네. 아까워. 아까워. 그 기업은 자기 것 같아. 내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익에 보면 법적으로 어떤 한 기업의 한 10%까지는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은 곳에 쓰라고. 근데 기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단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이 대주주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기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당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자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 이름으로 자회사 만들어서 이익을 몰아주기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산재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들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 알려진 바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아니고 북한 핵 그거 아닙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예전에 북한 핵 이렇게
북한에 때문에 주가가 빠지자 폭락했잖아요. 요즘은 뭐 움직이지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미사일 그 사이에 한 30발 쏜 것 같긴 합니다. 네. 작년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수십 발을 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 해 내내 주가 빠진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 미사일 때문에 조금 출렁이긴 했어요. 출렁이 때 항상 매수 기회였죠. 바로바로 반등했나요? 바로바로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잠깐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매수 기회다.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럼 석윤우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북핵이라든가 북한 미사일이라든가 이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것 때문에 뭐 주식을 뭐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게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항상 전쟁에 언제 이게 폐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진짜 위험한데. 근데 폭탄 어디 또 떨어지면 부동산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네. 그러면 북한 핵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사실은 곁다리 문제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도 같이 저평가가 되면서 그런 위험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면 뭐 인정은 좀 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뭐 서울 근교 아니더라 뭐 저기 어디 강원도에 실제로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다. 사람 없는 동네 산에다가 그게 근데 연속으로 떨어졌다.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3방 떨어졌다 이러면은 난리 나긴 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정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상 한국에서는 그 미사일 문제를 리스크라고 말은 하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보든 뭐를 보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논리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내 재산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따져보면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다. 그리고 거래소가 선진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거는 몇 번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좀 뭐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뭐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 문제 다 상당 부분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총 순자산의 한 70~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 총 순자산이 뭐 지금 1경 6천조, 뭐 1경 8천조 뭐 이 정도라면 이 70~80%의 비중이 한 50%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좀 높은 수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수준 정도로만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준 정도만 낮아진다면 그게 한 3천조 되거든요. 그 3천조라는 돈이 만약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는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1900조인데요. 그렇죠? 1900조예요. 거래소가 1900조. 3000조가 들어오면은 시총이 5000조가 뭐 넘는다는 주식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자본시장, 다른 산업 생산 시장 쪽으로 뭐 이렇게 가겠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고 또 대주주 문제, 이 가버넌스 문제 이 문제도 풀리기만 한다면 그 대주주가 가진 한 주와 내가 가진 한 주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당장 한 2배?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뭐 2배 정도도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문제보다 이 거버넌스 문제를 미국 투자자라든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람은 이해를 못하긴 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자들이 한때 들어왔었어요.
해외. 워렌 버핏도 들어왔고. 그렇죠. 옛날에 포스코도 샀었죠. 네. 들어왔고 여러 가치 투자자들이 들어왔지만은 그게 그 2000년 중반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렇죠.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돈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그 가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게 그 현대자동차가 그 모비스로. 아니요. 현대자동차가 그 땅을 샀죠. 한전 주식, 한전 그 땅을 샀을 때. 네, 10조로. 샀을 때. 마음대로 해라 하고는 그냥 다 팔고 나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예. 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정도의 결정, 그게 땅을 잘 샀다 못 샀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큰 의사 결정을 어떤 한 사람의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거는 조금 뭐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알겠지만 그 워렌 버핏도 포스코와 싸우다가 한때 5% 이상 지분을 가졌잖아요. 네네. 포스코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포스코가 막 자회사를 엄청 만들었어요. 자회사를 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때 인수를 하려고 했죠. 네. 몇 년 뒤에는 망한 회사 그거를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워렌 버핏이 그거마저 인수하면 나 다 팔 거야. 다 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포스코가 그러면 이거 인수 안 할게요. 했었죠. 근데 몇 년 뒤에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거의 망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구조조정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워렌 버핏도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심지어 그 지분은 버크셔 지분이 아니고 워런 버핏 개인 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해서도 좀 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또 나의 돈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가 되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 이런 신념도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도 하고 하지만은 외국인 가치 투자자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 자금이.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이 문제가 도드라지게 된 것은 은행주에 대한 주주 행동이 정확하게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주인데요. 사실 증권회사는 아니고 따져보면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향한 주주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행동을 이제 직접 시작한 뭐 얼라인 파트너스나 이런 데는 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뭐 JB 정도 빼고는 뭐 1% 내외 남짓 굉장히 적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지분인데 그걸 가지고 주주 행동을 하는데 과연 이 주주 행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꾸 이걸 가시화하고 뭐 사회적인 운동으로 계속 좀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자꾸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인식을 좀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어야지. 이게 잘 되어야지 자본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이런 게 없어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돈으로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싸우고 반도체 시장에서 싸우고 2차 전지 시장에서 싸우고 이게 주식 자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에서 빌리는 돈 가지고는 그거 못 하잖아요. 하잖아요. 부채로는 뭐 그거를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전에 저희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아니 대통령은 우리가 뽑아야죠 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일반인들은 모르실 텐데 87년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싸울 때도 그거 가지고 뭐 그게 우리나라에 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처럼 당연한 걸 가지고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를 반대하는 힘은 꽤 크죠. 여러 가지 이유를 변명을 하면서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상식적인 것처럼 경제 민주화도 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의 그 가격 상승 잠재력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은 차포 뛰고 싸우고 있었어요. 네. 무기도 없이 제대로 없이 진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몽둥이 들고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무기들이 하나씩 가지게 되고 이제 총으로 싸우게 된다면 그러면 이 주가 상승은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이익이 많아져야지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일거를 연동하겠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이익은 그대로야. 그런데 가버넌스 문제만 풀려져. 네. 그래도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고 올해 주식 시장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자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산업 자본으로 네. 이렇게 넘어갈 여지가 크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뭐 적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 너무 나쁜 상황에서 좋아질 일만 있는 거죠. 다른 네. 나라의 상황보다. 네. 예, 그렇고 그런 거고 한국 거래소도 지금처럼 나쁜 거래소는 없었다. 그 정도입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없어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많은 개혁과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게 올 거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거래소에 대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놔줘야 돼요. 네. 놔줘야 되고 이건 놔줌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주식 시장으로는 희망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꾹꾹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압력이 너무 꾹꾹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폭발력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꽤 클 거다. 네. 지금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좀 확 이해가 됐는데 과거 87년 이전에는 군인들이 대통령을 하는 걸 당연시 여겼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군인을 그런 해야 때도-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시대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고 있었죠. 예. 그런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버마 같은 미얀마 이런 네. 데도 보면 군인이 돼야 뭔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확실히 뭔가 나라가 예. 되게 세련돼졌다. 이런 그렇죠. 느낌은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버마 같은 나라였다면 예. 지금은 이제 자기들하고 다른 게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주주 가치의 차이가 정말 바뀌면 정말 큰 차이로 나중에 느끼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